자, 다음으로 감가 수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나 가치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그것을 감가라고 해요. 자, 감정평가에서는 이러한 감가액만큼 대상 물건의 가치에서 빼주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감가수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감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첫 번째, 물리적 감가입니다. 물리적은 말 그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리적인 파손이 발생하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와 녹슬고 금가고 페인트 까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기능적 감가는요. 자, 건물이 물리적으로는 멀쩡할지라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를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신축 원룸을 지었어요. 신축 원룸을 지었는데 원룸이 6층짜리라고 합시다. 자, 6층짜리 원룸인데 이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를 않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6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고층에 여기 상층부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가 불편하겠죠. 따라서 요 상층부 쪽에 방이 잘 안 나가더라. 그래서 공실이 높더라라고 한다면 그 공실 왜 생긴 겁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신축 건물이고 또 멀쩡하게 지었다고 쳐봐요. 신축 원룸 건물을 멀쩡하게 지었는데도 상층부에 공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5층, 6층까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상층부에 공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처럼 건물의 기능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임대료의 손실은 바로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건물을 나중에 팔 땐 당연히 이 건물은 근데 왜 이렇게 건물 규모에 비해서 세가 얼마 안 나오지? 알고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이야. 기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가액도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매매 금액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비해서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자, 형식의 구식과 구식화된 형식 또는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 건부감가의 사례로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설비 부조, 과대, 과소, 개량 이러한 기능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경제적 감가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 감가는요, 물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자, 부동산이 그가 속한 주변 환경 또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치의 하락분을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주변에 그 부에 외부 효과를 미치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폐수와 매연이 나옵니다. 그로 인한 가치 하락도 경제적 감가이고요. 또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본건의 최유효 이용이 부적합해 적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에요. 그랬을 때도 역시 감가가 발생하겠죠. 자, 또는 본건은 신축 건물로 잘 지었는데 문제가 인근 지역이 쇠퇴해서 점차 인근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점차 이 인근 지역이 쇠퇴하니까 점차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입주해 오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그런 식으로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로 인한 본건의 가치 하락도 역시 경제적 감가의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이러한 원룸 건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원룸 건물의 가격 하락은 그 건물 자체에 물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경기 침체가 와서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바로 시장성 감퇴에 의한 가치 하락이라고 해요. 자, 이처럼 각각의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자,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감가액, 이러한 요인에 의한 감가액, 각각의 감가액을 다 구한 다음에 이것을 싹 다 합쳐주면 전체 감가액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감정평가에서 얘기하는 감가 수정하고요. 여기다 감정평가라고 쓸게요. 자, 회계에서 얘기하는 감가 상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양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감정평가에서 감가 수정을 행하는 이유는 건물의 적정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이 신축 이후에 발생한 가치 감소분을 정확하게 공제해줘서 건물의 정확한 경제가치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경제가치를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회계에서 얘기하는 감가상각은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 개념에서 비용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떤 과자 기계를 이용해서 과자를 생산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과자 생산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벌어들였겠죠. 근데 이 수익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과자 기계를 이용해서 과자를 생산한 것이니까 과자 기계가 그 일을 한 것만큼 상각됐을 겁니다. 기계를 더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만큼 기계가 노후되고 마모되고 상각됐을 거예요. 따라서 자, 과자를 만들어서 번 돈이 그냥 다 수입이 아니라 그러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기계라든가 공장, 건물 이러한 상각 자산들이 상각되어 가면서 사용되어 가면서 수익을 번 것이니까 그 수익을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감가상각액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비용을 구하는 측면으로서 구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감가수정은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 누계액을 공제해 주지만 감가상각은 장부상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빼줍니다. 자,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요, 상각자산의 전체 내용 연수 중에서 지금까지 얼마 정도 수명이 경과됐고 그리고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다라는 것을 기준해서 감가수정액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 그때의 상각자산의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연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회계에서의 감가상각은요, 세법에서 여기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법은 세법을 얘기합니다. 자, 세법에서 각각의 건물의 구조마다 몇 년짜리,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50년, 뭐 어떤 구조는 40년 이런 식으로 각각의 건물 구조마다 이렇게 정해놓은 법정 내용 연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 실제의 내용 연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세법에서 규정된 내용 연수대로 일정하게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에서의 상각자산의 내용 연수는 세법에서 규정된 내용 연수대로 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요, 관찰감가법을 인정합니다. 자, 관찰감가법이란 평가자의 어떤 달관법, 평가자의 주관적이지만 달관, 즉 어떤 건물, 어떤 상각자산의 전체적인 상태를 종합평가해서 이 정도 감가됐네 라고 구하는 것을 관찰감가법이라고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방법이죠. 자, 평가사가 건물을 이렇게 본 다음에 건물을 한번 쭉 보겠죠. 그런 다음에 이 건물은 보니까 한 23% 정도 감가가 됐네, 이런 식으로 감가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킨 겁니다만 관찰감가법은 여기 교과서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평가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감정평가를 수행하다 보면 감가에 대한 노하우나 감가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될 텐데 그러한 축적된 오랜 경험에 비추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러한 방식의 감가수정 방법이 감정평가에서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 좋다 안 좋다는 별개의 이야기고 어쨌거나 감정평가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관찰 감가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은요 인정되지 않아요. 세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세 가지 감가를 모두 다 감가를 하게 되지만 감가상각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불인정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에서는 물리적, 기능적 요인에 대한 감가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감가수정은 토지에 대한 감가도 가능합니다. 제가 앞에서 건부감가 말씀드렸죠? 자, 건부감가의 사례라거나 또는 경제적 감가, 자, 주변 공장이 미치는 매연이나 폐수 이러한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한 가치 하락은 토지도 똑같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감가수정에서는 토지도 감가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회계의 감가상각에서는 토지는
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회계에서는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감가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따라서 토지는 상각 자산이 아니라서 감가 상각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자,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홍수가 발생해서 이 건물이 이제는 멸실되었다고 합시다. 자, 전체 건물이 40년짜리 수명인데 지금까지 건물이 지어진 지 10년이 지났다고 해요. 자, 그러면 원래 수명이 30년 남은 건물인데 그 상태에서 그냥 홍수가 나서 건물이 유실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이 이제 없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이제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빵원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이 건물이 수명이 원래 30년이 남았던 건물이라고 해도 이제는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 멸실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의 감가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홍수가 나지 않고 이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도 30년 동안 감가 수정이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어쨌거나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감가 수정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에서는 이 건물이 실제로 있냐 없냐 또는 이 건물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 하락이 있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뭘 구한다고 했죠? 비용을 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건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 이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40억이 들어갔고 자, 남아있는 수명이 30년이라면 자, 남아있는 30년 동안 이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건물이 40억짜리인데 수명이 40년이라면 1년에 1억씩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30년 동안 감가상각이 더 이루어지니까 향후 30억의 감가상각이 더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이러한 작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감가수정은요,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없대요, 이제. 없으면요, 가치가 빵원이죠. 따라서 감가수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감가상각은요, 이 건물을 짓는데 40억의 비용 들어갔고 앞으로 이 40억의 비용을 이 기업의 생산비에 반영할 거예요. 따라서 40억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이 40억의 비용을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기간인 40년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할 건데 10년까지밖에 감가상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30년 그대로 어쨌거나 비용 쓴 건 맞으니까 비용 처리는 해야 되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얘는 비용 처리가 목적이다 보니까 건물이 실제로 있나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건물을 지으려고 40억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감가수정의 방법 분류 보겠습니다. 자, 감가수정은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양자의 구별 기준이 뭐냐? 바로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고 관찰해서 감가액을 구하면 그게 직접법이에요. 자, 내가 평가하는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해서 그 자체를 관찰해서 감가액을 구하면 직접법이고요. 자, 본건 부동산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동산, 주변의 유사 부동산들을 분석해서 본건의 감가액을 구해내게 되면 바로 이게 간접법입니다. 자, 감가액의 도출 근거가 본건 부동산에 있으면 직접법이고 본건 부동산이 아니라 자, 주변의 유사 부동산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건의 감가액을 구해내게 되면 감가액의 도출 근거가 유사 부동산에 있는 거죠. 우리 이러한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이 간접법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간접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21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추출법은요.
본건과 유사한 부동산의 감가율을 구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건물, 이 건물이 이 본건과 유사한 시기에 지어진 유사한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8% 감가가 됐고 얘가 22% 감가가 됐고 얘가 17% 감가가 됐고 얘가 23% 감가가 됐다라고 유사 부동산들을 분석해 보니까 각각의 감가율이 이렇게 구해졌다라고 해봐요. 자, 그래서 자, 이 유사 부동산들의 감가율의 평균을 내어 보니까 20%가 평균적인 감가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평균적인 감가율을 본건의 감가율로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시장 추출법이에요.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 있는데, 자, 이 본건 부동산에 어떠한 감가 요인이 있다고 해 볼게요. 자, 이 감가 요인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감가 요인이 없었다면 세를 더 높이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감가가 있어서 그 감가로 인해서 세가 얼마만큼 낮게 받고 있다고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년에 마이너스 500만 원씩 1년에 500만 원씩 임대료 손실을 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 자, 수익을 환원 이율로 나누어 주면 가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로직을 이용해서 이 임대료 손실을 마이너스의 수익이죠. 이 마이너스의 수익을 자, 이 건물의 환원 이율로 나눠 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감가로 인한 가치 하락액이 나오게 됩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마이너스 500만 원어치 매년 임대료의 손실을 입는 것이 건물의 가치로 따지면 가치가 얼마만큼 하락하는 것이냐를 알고 싶을 때 이 임대료 손실액을 건물의 환원이율로 나눠주게 되면 자, 이것으로 인한 이 감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이 건물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만큼의 하락을 가져오는지를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감가 요인으로 인한 임대료의 손실을 환원을 해서 그로 인한 가치 하락분을 구하는 방법을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시험에서는 자, 요 내용 연수법이 가장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도 별로 출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내용 연수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연수법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액법이에요. 자,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식 보시면요. 매년의 감가액은 감가를 시켜야 되는 감가 총액을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매년 얼마씩 감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만약에 어떤 건물이 감가 총액이 50억이라고 할게요. 자, 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 근데 이 건물의 내용 연수가 5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1억씩을 꼬박꼬박 감가를 해주면 50년 동안 50억의 감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주면 잔존가치라는 개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건물이 처음에 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지막에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가 끝났을 때 남아있는 잔존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잔존 부분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그 가치를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잔존 가치가 5억이라고 한다면 자, 50억짜리 건물이 50년 동안 5억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50년 동안 50억이 감가되는 게 아니라 45억이 감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50억짜리가 50년 동안 45억만큼 감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잔존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감가 총액이 50억이 아니라 잔존 가치를 뺀 나머지인 45억만이 잔존 가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50년 동안 감가가 이루어지니까 매년 9천만 원씩 감가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자, 이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했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철근 같은 자재들을 고철로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고철 가격이라든가 자, 또는 이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 판넬이 있는데 자, 건물은 철거하지만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판넬은 아직도 쓸모가 있고 또는 이것을 중고로 팔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건물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계나 설비 이런 것들을 중고로 팔 수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의 값어치를 다 합한 것을 잔존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잔존가치까지 문제를 주고 단순하게 내면 잔존가치를 주지 않는다. 자, 근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지을 때의 이 비용이 바로 재조달 원가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재조달 원가가 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잔존가치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조달 원가만큼이 전부 다 감가가 되지만 만약에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감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래서 만약에 잔존가치까지 고려한다면 매년 9천만 원씩 감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감가 누계액은 자 1년마다 9천만 원씩 감가가 이루어지니까 여기다 곱하기 경과 연수만 해주면 매년의 감가 누계액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5년이 경과했다라고 한다면 감가 누계액은 곱하기 5에서 4억 5천이 되겠죠. 자, 적산가액은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적산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뒤에 있는 워크북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33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 누계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준공 시점은 2015년 6월 30일이고 기준 시점은 2020년 6월 30일이니까 건물이 지은 지 5년이 경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는 2억 원입니다. 자, 따라서 재조달 원가가 2억 원인 거 알 수가 있고 내용 연수 50년이고 정액 범위고 잔존 가치율이 10%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2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전체가 다 감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90%만 감가가 되는 겁니까? 나머지 90%만 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1억 8천이 감가 총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매년의 감가액을 알고 싶으니까 나누기 50년 해주게 되면 매년의 감가액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감가 누계액 물어봤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났죠? 5년 지났으니까 곱하기 5년 해주게 되면은 감가 누계액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감가 누계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빼주게 되면 적산가액이 되는 거죠. 자, 34번입니다.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 이때, 기준 시점 이때니까 이 건물은 지어진 지 2년이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용 승인 시점에 신축 공사비가 이 당시에 신축 공사비가 3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원칙적으로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에서 이러한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로서 구하는 거지 신축 당시에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갔었다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출제자가 신축 공사비는 적정하니까 써도 된다라고 문제가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론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출제자가 신축 당시에 공사비가 적정하니까 이 당시에 3억 원 들어간 걸로 써도 된다. 다만 시간이 2년 지났으니까 시점 수정은 해줘야 된다라고 문제를 주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3억 원 들어간 공사비는 적정하긴 한데 적정한 비용이니까 써도 되는데 다만 공사비가 매년 5%씩 상승했으니까 2년 후 지금 시점에서 지금의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1.05에 2승입니다. 왜냐하면 2년이 지났으니까 1.05, 1.05 두 번 곱하니까 2승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재조달 원가입니다. 재조달 원가. 자, 내용 연수는 50년이고요. 정액법이고 잔존가치가 없네요. 자, 이게 재조달 원가니까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전부 다 감가 총액이 됩니다. 얘를 나누기 뭐 해주죠? 나누기 50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나옵니까? 매년의 감가액 나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2년 해주면요. 감가 누계액 나옵니다. 자, 이 감가 누계액을 여기 재조달 원가에서 빼주게 되면 적산가액이 나오는 거죠.
다음 35번입니다.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 시점에 감가 누계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건물을 지은 지 5년이 지났네요. 기준 시점에 제조다 원가는 5억 원이고요. 내용연수 50년, 정액법이고 잔존가치는 1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가 총액은 5억 원입니까? 5억 원 중에 90%만입니까? 90%만 감가 총액이죠. 따라서 감가 총액은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게 감가 총액이고요. 나누기 50년 해주면 매년의 감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곱하기 5년 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5년어치의 감가 누계액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답은 구했는데 한 가지만 더 구해보죠. 적산가액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감가 누계액을 어디서 뺀다? 제조달 원가에서 빼주면 적산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은 자, 일정한 율로 매년 감가하는 방법이에요. 감가율이 일정합니다. 감가액은 일정하지 않고 감가율이 일정해요. 자, 어떤 기계나 설비가 있었을 때 보통 정률법을 많이 쓰는데 어떤 기계의 감가율이 30%라고 해볼게요. 자, 원래 이 기계가 1억짜리 기계라고 합시다. 근데 매년 30%씩 감가가 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의 감가액은 얼마냐면 1억 곱하기 0.3을 해주면 3천만 원이 첫 번째 해의 감가액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감가액은요. 자, 1억짜리가 3천어치 감가가 돼서 남아있는 잔존가치가 7천만 원만 남아있게 되겠죠. 우리 이것을 전년도 미상각 잔액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1억짜리 기계가 1년 동안 30% 감가가 됐으니까 남아있는 건 70%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두 번째 해의 감가는 7천만 원에서 감가가 시작됩니다. 자, 곱하기 0.3 또 해주면 자, 2,100만 원이 감가가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해의 감가액은 2,100만 원이 돼요. 자, 세 번째 해의 감가는요. 자, 7천짜리 기계가 1년 동안에 2,100만큼 감가가 됐으니까 남아있는 전년도 미상각 잔액은 4,900이 될 것이고 곱하기 0.3을 해주면 감가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원리 이해하시고요. 자, 반대로 적산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는요. 1억에서 70%가 남을 것이니까 첫 번째 연도의 적산가는 7천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해는요. 자, 7천 중에서 또 70%가 남을 것이니까 4,900이 적산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해는요. 4,900 중에서 또 70%가 남게 될 거니까 또 얼마가 적산가로 나오게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 매년의 감가액은 전년도 미상각 잔액이 매년의 감가율로 감가가 되고요. 자,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 곱하기 1 빼기 전년 대비 감가율, 이건 뭐죠? 이건 0.3입니다. 근데 1 빼기 0.3은 결국 0.7과 같으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매년의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0.7 부분을 전년 대비 잠가율 0.7을 바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1 빼기 감가율로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식으로 보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숫자로 보면 되게 단순한 방법이죠. 넘어가겠습니다.